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심장 수술 전날 밤 몰래 집에 들렀다가 문틈으로 시댁 식구들이 파티를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인 남편이 말하더군요. 내일이면 저 여자의 50억 유산이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장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옥 목걸이를 가지러 몰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내일 제 심장에 메스를 댈 사람, 바로 제 남편 박민주는 축배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의료사고 하나면 저 여자의 50억 유산은 전부 우리 것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자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저는 새하얀 병원 침대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죠. 그 냄새는 거짓된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별의 강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바위에 짓눌린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제 심장이 마침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집도할 사람이 바로 제 남편 민준이었으니까요. 그는 유능한 심장외과 의사로 병원의 자랑이자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7년간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죠.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의 손이 내일 저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민주는 몇 분 전에 막 병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죠. 간호사가 수시로 상태를 확인할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고요. 그는 제 이마에 따뜻하고 믿음직한 입맞춤을 남기며 속삭였습니다. 푹 자, 여보. 내일 아침 눈 뜨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달콤한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젊은 간호사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서연님, 잠이 잘 오도록 우유 한 잔 하세요. 박민준 선생님께서 각별히 잘 보살펴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우유잔을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불안할 때면 을에 그랬듯 무의식적으로 손을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온몸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오래전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 제게는 부적과도 같은 옥 목걸이였습니다. 집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 속에 물방울 모양의 작은 옥이 들어있는 목걸이. 어머니는 이 옥이 저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목걸이는 제 분신이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내일처럼 중요한 날, 어떻게 그 목걸이 없이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타는 듯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집에 두고 와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환자분.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병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가족분께 가져다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안 돼요. 그건 꼭 제 손으로 가져와야 해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바로 돌아올게요. 제발요.
저는 애원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병원 규정을 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더 이상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모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피곤한 척하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좀 쉬어야겠어요. 이만 나가보세요. 간호사가 멀리 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서둘러 환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주위를 살핀 뒤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규칙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걸이를 위해,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저는 서둘러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달렸고 저를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강남의 고급 빌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물건만 가지고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운명의 밤이 제가 믿었던 세상 전체를 산산조각 낼 끔찍한 진실을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빌라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야간 당직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지금쯤 집은 불이 꺼져 있고 조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정원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정원에는 고급 외제 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차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늦은 밤에 온 가족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개인 열쇠로 쪽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축하하는 말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파티를 열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형수가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앞둔 밤에 말입니다. 저는 거실, 창문 아래, 무성한 장미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있었죠.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 중앙의 커다란 테이블에는 고급 양주와 비싼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박 회장님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다 함께 잔을 비우세. 우리 아들 녀석의 계획이 곧 완벽하게 성공할 것을 축하하며 철부지 시누이 민지가 희죽거리며 말했죠. 축하해, 오빠. 드디어 자유를 얻는 데다 50억이라는 거액까지 손에 넣게 됐네. 그때 되면 나 최신형 스포츠카 한 대 뽑아줘야 해. 알았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무슨 계획, 무슨 재산.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지야,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취과 의사한테는 이미 돈을 건넸고 아주 작은 의료사고, 약물 조금만 과다 투여하면 저 여자는 잠자는 듯이 편안하게 갈 겁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저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던 남편이자 의사가 수술대 위에서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50억 원 때문에. 그 돈은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시고 비극적인 비행기 사고 후제게 남겨주신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심장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만 배는 더 끔찍한 고통.
바로 배신감이었죠. 제가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며 친가족처럼 여겼던 시댁 식구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차지할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몸에 꼭 끼는 인부복을 입은 채 과일 접시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민준의 곁으로 다가가 애교를 부리며 앉더니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 씨, 조심해야 해요. 일이 다 끝나면 우리 아기랑 나 확실하게 책임져 줘야 해요. 민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유라야.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 병든 악귀 같은 여자가 죽고 나면 바로 너와 결혼할 거야. 우리 아이는 당당하게 태어나야지. 유라. 저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였죠. 그랬군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고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의 7년간의 결혼 생활, 7년간의 사랑과 헌신, 희생, 모든 것이 뻔뻔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저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계속해서 웃고 떠들며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제가 죽고 나면 어디로 여행을 갈지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밝히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갖고 온 나의 세상, 나의 행복의 성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온몸을 휘감아 당장이라도 저를 쓰러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자애로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제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재산을 저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들이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 저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커튼 틈새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거실을 향해 렌즈를 고정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준의 가족이 축배를 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환희에 찬 얼굴, 역겨운 미소들. 저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저를 죽이려는 계획부터 재산을 가로챌 음모, 그리고 민준과 내연녀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까지 그들의 대화 전체를 녹화했습니다. 그들이 뱉어내는 모든 말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10분 가까이 동영상을 녹화한 후 저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거두어 녹화를 멈추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허공을 딛는 듯 가벼웠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웅장한 빌라는 이제 저를 산채로 묻으려는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미나였습니다. 미나 역시 유능한 의사로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똑똑하고 민첩하고 의리가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잠 안 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 말 잘 들어.
아주 위급한 상황이야. 내 도움이 필요해. 제 목소리에 담긴 심각함을 알아차렸는지 미나는 즉시 잠이 깬 듯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민준 씨가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저는 방금 제가 목격한 끔찍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나는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으로도 그녀의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미친 인간들, 짐승만도 못하네. 미나는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한 거야?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미나야, 민준 씨의 내연녀. 이름은 최유라고 같은 병원 약사래. 그 여자랑 내일 내 수술에 들어오는 팀에 대해서 당장 알아봐줘. 알았어. 그건 나한테 맡겨. 너는 조심해야 해. 그들이 주는 건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김 변호사님께 전화할 거야. 김 변호사님은 부모님 살아생전부터 저희 집안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강직하고 유능하며 매우 충직한 분이셨죠. 미나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즉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변호사님은 바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서연이에요. 아주 긴급하게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요. 서연 양, 일단 진정하고 모든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오늘 밤 안에 제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 주세요. 민준 씨와 공동명의로 된 계좌까지 전부요. 부모님의 재산이 단 한 푼이라도 그들 손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해요. 즉시 은행 측에 연락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내일 수술건인데요. 혹시 중앙대학병원 원장님과 아는 사이신가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요. 하 원장과는 꽤 친한 사이입니다. 혹시 원장님께 연락해서 제 수술팀 전원을 막판에 교체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민준 씨와 기존 팀원, 그 누구도 절대 알아채지 못하게요.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제게 칼을 댈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김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대담하지만 꼭 필요한 계획이군요. 걱정 말아요. 날이 밝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놓겠습니다. 서연 양도 몸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반격의 첫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희생양은 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감독은 바로 저입니다. 박민준, 당신이 연기를 하고 싶었다면 기꺼이 함께 해주죠.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한번 봅시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제가 떠날 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는 저의 짧은 탈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찌 잠들 수 있을까요? 파티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겁게 웃고 떠들던 민준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사랑은 이제 잿더미와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새벽녘 하 원장님이 직접 제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자한 얼굴에 강직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신사였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구나. 걱정 말게. 오늘 수술은 우리 병원 최고의 실력과 신뢰를 자랑하는 팀으로 준비해뒀으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가씨. 원장님을 뵙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제 곁에는 좋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술 시간이 되자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인수를 펼치는 의사이자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꼭 안전하게 다시 데려올게. 어제의 저였다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겠지만 오늘의 저는 그의 위선에 헛구역질이 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오직 계산과 무서울 정도의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제가 뱉은 믿는다는 두 글자가 이토록 비참하게 들릴 줄이야. 그 믿음이 어젯밤 산산조각 났다는 걸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문이 닫힐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마 몇 시간 후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완전히 낯선 의료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대신해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민준이 그토록 존경하던 스승 이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를 본 이 교수님은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수술실의 밝은 조명이 눈을 부시게 했고 마취약이 서서히 몸에 퍼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서연, 강해져야 해. 모든 건 이제부터 시작이야. 한편 밖에서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들은 제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준은 수술실 문 앞을 서성이며 극도로 긴장하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은 모두 동정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애쓰는 헌신적인 남편,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유능한 의사를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오직 저와 몇몇 사람들만이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초조해야 할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는 아마 마취과 의사가 왜 아직 행동을 취하지 않는지, 왜 아무런 긴급 방송도 나오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겠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친 기색이지만 환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고비를 넘겼어요. 무척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선합니다. 분명 놀라움과 충격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감추려 애쓰며 더듬거리며 이 교수님과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을 겁니다. 그는 어째서 모든 일이 이렇게 틀어졌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 게임에서 제가 한 수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가 서서히 풀리면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제가 서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가슴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온몸을 휘감는 극심한 피로감이었습니다. 병실의 하얀 불빛에 눈살을 찌푸렸고 귓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제가 몸을 뒤척이자마자 민준이 침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따뜻했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저는 멍하고 힘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어디에요? 병원이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 여보. 정말 잘 견뎌냈어. 그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연기였습니다. 대수술을 간 마친 환자의 역할. 육체는 쇠약하고 정신은 혼미한 상태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순진하고 연약하며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는 바보 같은 서연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경계를 풀었을 때만이 판을 뒤집을 기회가 올 테니까요. 수술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꺼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푹 쉬기만 하면 돼. 다른 건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민주는 다정하게 대답하며 저를 살짝 일으켜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피곤한 척 눈을 감고 무의식적으로 잠꼬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기. 저는 일부러 발음을 뭉개며 헛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제 이불을 정리해주던 민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살짝 눈을 떠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죄책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아기 없잖아. 아기가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말을 하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저를 안심시켰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네. 마취약 부작용일 거야. 조금 더 자.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저를 눕히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쏜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다는 것을요. 저의 의미 없는 한마디는 그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무언가 엿들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죄지은 자의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마음속은 차가운 희열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준,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천천히 즐겨보라고. 수술 이틀 후 제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민주는 매일같이 제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죽을 떠먹여주고 세수를 시켜주고 책을 읽어주었죠. 누가 보더라도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여전히 불타는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가 잘해줄수록 저는 더욱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안경을 쓴 젊은 여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진료 차트를 들고 있었고 매우 전문적인 모습이었죠. 이서연 환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기 검진을 맡은 의사 김선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고 안경 너머 익숙한 눈빛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미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와주었군요. 미나는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진짜 의사처럼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박수를 확인하고 수술 부위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어때? 연기 잘하고 있어? 응, 완벽해.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몇 가지 알아냈어. 미나는 진료 차트에 무언가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 짐승 같은 남편. 수술 일주일 전에 병원 도서관에서 심장 수술 후 합병증에 관한 자료를 엄청나게 빌려봤대. 특히 쇼크나 감염으로 인한
급사에 관한 자료들 말이야.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그렇게나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수술대 위에서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저를 해칠 예비 계획까지 세워뒀던 것이죠. 그 최유라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요즘 약제과 특수약품 보관 구역에서 자주 어슬렁거린대. 네, 약을 바꿔치기 하려는 것 같아.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 출처가 불분명한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알고 있어. 미나는 검진을 마치고 떠나기 전 제 침대 옆 테이블에 진료 차트를 올려놓고는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면 며칠 안에 가벼운 보행도 가능하겠어요. 그러고는 다시 제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진료 차트 안에 열쇠 있어. 너희 아버지 서재 책장, 세 번째 서랍, 피닉스 플랜이 시작됐어. 그 말을 남기고 미나는 조금의 빈틈도 없이 프로페셔널하게 병실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나의 뒷모습을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새로 온 의사야?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강 상태 확인하러 왔었어요. 민준은 아무 의심 없이 다시 모범적인 남편 연기를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피닉스 플랜, 그것은 아버지께서 비밀리에 준비해 두신 계획의 이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은 전쟁터와 같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 항상 퇴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는 제게 철제 상자 하나를 남기시며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비밀 자산과 인맥, 그리고 지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떠나셨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보살펴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피닉스, 불사조가 속임수와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완벽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연약하고 건망증이 심하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했죠. 민주는 더욱더 제 곁을 지키며 저를 돌봐야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불 위에 앉은 것처럼 초조해졌습니다. 돈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는데 내연녀의 배는 날마다 불러오고 있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민주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지금 피곤한 거 알지만 부모님이 남기신 회사에 급히 사인해야 할 서류가 몇 개 있어. 거래처에서 너무 재촉해서 말이야.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쳐 제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힐끗 보니 그것은 제 모든 재산과 회사 관련 업무를 그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한다면 제 손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원수에게 바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가 아픈 척 미간을 찌푸리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민준 씨. 머리가 어지럽고 손에 힘이 없어요. 며칠 뒤에 하면 안 될까요? 제 모습을 본 민주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거두며 얼굴에 스치는 짜증을 억지 미소로 감췄습니다. 그래, 급한 거 아니니까. 푹 쉬어.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경고대로 그들은 플랜 B로 넘어갔습니다. 매일 간호사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수술 후 처방약 외에 최근 들어 건강 회복에 좋다며 고급 종합 비타민이라는 노란색 알약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약을 가져오는 간호사는 늘 낯선 얼굴이었고 항상 이 약은 민준 선생님이 특별히 추가로 처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낯선 비타민과 간호사를 번갈아 보며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방금 죽을 먹어서 너무 배부르고 목이 좀 불편하네요. 약은 여기 두고 가시면 이따가 먹을게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못해 물컵과 약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즉시 두 알의 약을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상표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준과 유라의 음모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약사라는 여자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저를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들은 아마 갓 수술한 제 심장을 다시 약화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죽음은 수술 후 자연스러운 합병증처럼 보이겠죠. 정말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간호사가 약을 가져올 때마다 저는 같은 핑계를 대며 약 먹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녀가 나가면 저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그 비타민들을 몰래 숨겼습니다. 휴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비어있는 과자 상자 안에 보관했죠. 며칠 만에 저는 거의 10알에 가까운 약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살인 미수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걸 들키지 않고 밖으로 빼내 미나에게 검사를 맡기느냐였습니다. 민주는 거의 24시간 내내 제 곁에 있었고 제 모든 행동은 그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독약들을 빼낼 방법을 고심하는 동안 미나가 다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로 위장해 청소 카트를 밀며 점심시간에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막 식사하러 나간 틈이었죠. 서둘러 15분밖에 없어. 미나는 서두르며 능숙하게 바닥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베개 밑에 숨겨둔 약 봉지를 꺼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야 바로 성분 검사해줘. 약으로 날 해치려는 것 같아. 미나는 약 봉지를 받아 재빨리 자신의 도구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놈들 가면을 벗길 수 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주머니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널 위한 선물. 봐봐, 기운이 좀 날 거야. 저는 궁금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과 유라가 인적이 드문 병원 옥상에서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습니다. 민준의 미소는 환했고 유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역겨움 때문이었죠. 다음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함께 아기용품을 쇼핑하는 모습, 민준이 애정 가득한 손길로 유라의 부른 배를 쓰다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사진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근접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신청인 박민주는 산모 최유라의 태아와 99.9% 확률로 친부, 자식 관계가 성립함. 내가 고용한 탐정, 실력 좋지. 미나는 침대 옆 테이블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일주일 내내 미행했어. 이 검사 결과서는 그놈이 차 서랍에 깜빡하고 두고 내렸을 때 찍은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그의 속임수와 배신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연기의 신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내연녀와 사랑을 나누고 혼의 자식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고마워, 미나야.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야. 제 목소리는 메어왔습니다. 친구끼리 뭘, 건강 잘 챙겨. 이 싸움은 아직 길어. 미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탐정 말로는
내 남편이 요즘 교회에 있는 평온요양원이라는 곳에 자주 드나든대. 겉보기엔 고급 시설 같은데 뭔가 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고. 평온요양원.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제 직감은 다시 한번 그곳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민준이 저를 위해 준비한 다음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미나는 청소를 마치고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사진과 검사 결과서를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을 뿐. 박민준, 최유라,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기다리고 있어. 내가 빌려준 모든 빚, 원금의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받아낼 테니. 며칠 후. 미나는 지난번에 몰래 넣어준 초소형 휴대폰으로 제게 연락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미나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서연아, 그 약들 성분 검사 결과 나왔어. 내 예상대로야. 비타민이 아니었어. 그럼 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조제된 화합물이야. 주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약물인데 다른 활성 성분들이 섞여 있어. 이걸 장기간 소량 복용하면 서서히 심근을 약화시켜서 수술 후 신부전 합병증과 똑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돼. 외부에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을 거야. 미친놈들, 정말 잔인하고 치밀하네. 미나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 죽음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이길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야. 미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유라에 대한 단서를 추적해봤어. 걔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개인 병원에서 약사로 일했던 거 알아? 그래서 그 병원 원장 3년 전에 죽었어. 진료 기록상 사인은 항생제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주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상한 점이라도 있어? 아주 많지.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그 원장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사람이 바로 최유라였고 부검없이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확인해준 당직 의사가 누군지 알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차갑고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정확해. 네, 그 고귀하신 남편. 너무 완벽한 우연의 일치 아니야? 약사가 처방하고 의사가 확인하고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됐어. 그 원장 부인도 나중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 거액의 보험금을 받고 자식 데리고 해외로 이민 갔다는 소문만 무성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한 쌍의 독사, 이미 살인을 공모한 경험이 있는 흉악범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 이전에 억울하게 죽어간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나야, 그 원장님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 뭐든지 좋아. 노력 중이야. 근데 그 사건 기록은 이미 봉인돼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아. 조심해, 서연아. 내 생각에 그놈들 인내심이 거의 바닥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 따뜻한 눈빛. 어떻게 저런 외모를 한 인간이 그토록 악마 같은 영혼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는 사람을 죽였고 이제 7년을 함께한 아내마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희생자를 위한 정의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미나의 예상대로 민주는 더 이상 제가 위임장에 서명하기를 기다리거나 독약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나온 지 일주일 후 수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무렵 그는 평소와 다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좋은 소식이 있어. 저는 피곤한 첫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당신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정말 조용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 병원은 시끄럽고 공기도 좋지 않잖아. 내가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곳을 찾았어.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지극한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평온 요양원이라는 최고급 시설이야. 공기도 맑고 경치는 5성급 리조트 같아.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과 최신 의료 장비로 당신 건강을 계속 체크해 준다는 거야. 거기서 얼마간 지내면 금방 건강해질 거야. 평온 요양원. 미나가 언급했던 이름, 마지막 함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저는 여전히 순진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이요. 나 아직 젊은데. 그리고 낯선 곳은 무서워요. 그냥 오빠랑 집에 있고 싶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당신이랑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 당신 건강을 위해서야. 집에 있으면 내가 계속 출근해야 해서 당신 곁을 지킬 수가 없잖아. 아버님이나 민지도 알잖아. 그분들이 어떻게 환자를 돌보겠어. 당신이 거기 있으면 내가 더 안심할 수 있어. 주말마다 꼭 보러 갈게. 응? 그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달콤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을 몰랐다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많이 비싸지 않아요? 저는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크게 웃었습니다. 돈 걱정은 왜 해? 당신 건강보다 돈이 중요하겠어. 당신만 건강해진다면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재산을 걱정하는 걸까요? 그곳은 분명 부유하지만 불행한 희생자들의 돈으로 지어진 도살장일 겁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그가 의심하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의 계략에 넘어가는 척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따를게요. 대신 자주 보러 와야 해요. 약속. 제가 동의하자 민주는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자기야. 착하다. 푹 쉬고 있어. 내가 퇴원수속이랑 요양원 연락 바로 할게. 그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먹잇감이 순순히 덫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했겠죠. 그 먹잇감이 자신의 덫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즉시 초소형 휴대폰으로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날 평온 요양원으로 보내려 해 계획을 시작해. 퇴원하는 날 저는 곧장 평온 요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가 제 개인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불륜 사진과 비밀 휴대폰 같은 중요한 증거들을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백의 작은 비밀 주머니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민준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문을 나서며 저는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형장은 화려하고 평화로운 외관으로 위장되어 있다는 점이 달랐죠.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저와 미나 그리고 김 변호사님과의 마지막 접선 장소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연 양, 정말 이 결정에 확신이 있는 겁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돼요. 변호사님, 우리 증거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해요. 제가 찍은 동영상은
살인 음모를 증명할 뿐이고 그 약들은 아직 제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지금 신고하면 기껏해야 그의 불륜 사실만 밝혀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독사 같은 인간은 교활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겁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그가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나가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거 내게 필요한 것들이야. 초소형, 녹음기랑 카메라, 옷 단추만 한 크기야. 배터리 완충해놨고 48시간 연속 작동 가능해. 이건 녹음 기능이 있는 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건 특수 약물이야. 이걸 주사하면 진짜처럼 급성 신부전 증상을 일으킬 거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몇 시간 뒤면 효과가 사라져.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해.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에서 저의 무기였습니다. 나 평온 요양원의 시간제 치료사로 취직했어. 어떻게든 내게 접근할게. 미나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외부에 우리 사람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서연 양이 신호만 보내면 즉시 행동할 겁니다. 부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든든한 두 동맹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마워, 미나야. 다들 몸 조심하세요. 민준에게 돌아가 저는 다시 연약하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교회를 향해 달렸습니다. 갈수록 풍경은 황량해졌습니다. 평온요양원은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이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차가 웅장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도착했어, 여보. 당신의 새로운 집이야. 저는 눈앞의 호화로운 건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집이지. 하지만 그게 당신들의 집이 될지 아니면 당신들의 무덤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평온 요양원은 과연 상류층을 위한 곳이라는 명성에 걸맞았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라기보다는 고급 리조트에 가까웠죠. 정원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모두가 상냥하게 웃으며 제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대리석이 깔린 복도를 따라 제 휠체어를 밀며 자신의 탁월한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봐, 여보, 완벽한 곳이지? 당신이 여기서 요양하면 나도 마음이 놓일 거야. 제 방은 푸른 정원이 내다보이는 발코니가 딸린 아주 넓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가구는 모두 값비싼 원목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꽃바구니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위선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짐 정리를 도와주고 전담 간호사에게 저를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한 후 민주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푹 쉬고 있어. 저녁에 전화할게. 알았지. 그는 제 뺨에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안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료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용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서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물리치료사 미나라고 합니다. 회복을 돕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도와드리러 왔어요. 미나였습니다. 그녀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반가웠지만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다리를 움직여주고 어깨를 마사지하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방에 카메라 2대 있어. 하나는 천장 모서리에, 다른 하나는 TV 안에 숨겨져 있어.
빨리 움직여야 해. 저를 치료하는 척하면서 미나는 능숙하게 도구 가방에서 초소형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단추 모양 카메라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고민형에 부착되었습니다. 녹음기는 책상 밑에 붙였고 녹음펜은 책상 위 필통에 꽂아두었습니다. 미나의 손놀림은 매우 빠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전부 내 휴대폰이랑 연결돼 있어 이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보고 들을 수 있어.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다른 건 뭐 알아낸 거 없어? 미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심각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 이 요양원의 내부 데이터 시스템을 해킹했거든. 평온 요양원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 누군지 알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데? 최유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군요. 이곳은 그들이 저를 해치기 위해 선택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업체였던 겁니다. 그들은 노인들의 안식처를 부를 축적하기 위한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간악한 남녀의 사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 이놈들이 여길 도살장으로 만들었어.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 내 모든 행동은 연기여야 해. 내가 밖에서 계속 지켜볼게. 모든 설치를 마친 후 미나는 치료를 끝내고 떠났습니다. 저는 위험이 도사리는 호화로운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덫은 놓였고 그물은 펼쳐졌습니다. 이제 굶주린 맹수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오늘 밤 분명히 재미있는 연극이 펼쳐질 겁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가져다 준 맛없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미나가 바꿔치기 해준 안전한 수면제를 한 날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주 깊이 아무런 경계 없이 잠든 척해야 저 늙은 여우들이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요. 제 예상대로 요양원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긴 한밤중 제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과 시아버지 박 회장 그리고 시누이 민지였습니다. 그들은 침대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깊이 잠든 사람처럼 숨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죽은 듯이 자네, 민지의 경멸 섞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꼴 좀 봐. 비실비실해서는 돈만 잔뜩 끌어안고 말이야. 박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위험 있는 척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잔인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우유에 수면제를 탔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못 일어날 겁니다. 그냥 상황이 어떤지 보러 온 거예요. 내일 행동을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는 가까이 다가와 제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제 가슴, 수술 부위 바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심박수를 확인하는 척하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네. 생명력도 참 질겨.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주사 한 방이면 끝나.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심장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 아주 완벽해. 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번엔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 지영이 때처럼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아버지. 민준이 박 회장의 말을 자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영. 그들이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조사한 방향이 맞았습니다. 지영이라는 여자 또한 민준의 손에 의심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책상 밑 녹음기는 분명 박 회장의 실언을 녹음했을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증거였습니다.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급한 목소리였죠. 알았어, 알았어. 그만 싸워. 그래서 저 여편네는 언제 확실히 죽일 건데 나도 돈 좀 쓰자. 저 얼굴 계속 보려니 짜증나 죽겠어. 내일, 당장 내일 아침에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주사를 놓은 후에 내가 특별한 주사를 한 방 더 놓을 거야. 3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이 멎을 거고. 유라가 모든 준비를 끝냈어. 여기 의사도 우리 사람이야. 사망진단서는 즉시 발급될 거야. 그들은 잠시 더 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얼마나 비통한 장례식을 치를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습니다. 내일, 그들은 내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내일 행동할 겁니다. 마지막 연극은 아주 특별해야 하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약기운 때문에 푹 자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고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고 저는 그 우유 속에 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의 주사가 저를 죽음으로 이끌 주사라는 것도요. 제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즉시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행할 거야. 플랜 B를 시작해. 민준을 당장 여기서 빼내야 해. 저는 민준을 그의 가족과 공범들로부터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경계심을 잃고 본성을 드러내기 쉬우니까요. 첫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저는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있는 이 방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난간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욕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일부러 위태롭고 연약하게 걸었습니다. 욕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꽤 아팠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즉시 간호사와 다른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다리를 붙잡고 아픈 척 신음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너무 아파요. 다리가. 그들은 서둘러 저를 침대로 옮기고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15분 만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극도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다리를 살피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것 같군. 뼈가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 여기엔 장비가 없으니 의무실로 가야 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의무실은 별도의 건물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준의 편인 의사가 저를 진찰하고 가벼운 염좌라고 진단한 후 저는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민준은 제 곁에 남아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는 척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 번호를 확인하고는 급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나가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중앙대학병원에서 아주 긴급하고 복잡한 심장이식 수술이 잡혔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이 수술에는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가 필요했고 추천된 이름은 다름 아닌 박민준이었습니다. 야망과 오만으로 가득 찬 민준 같은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의료계 전체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역시나 몇 분 후 민준은 아쉬움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방에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병원에서 아주 위급한 응급 환자가 생겼대. 아주 어려운 심장이식 수술인데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네. 지금 당장 가봐야 해. 여기서 얌전히 있어. 간호사들이 잘 돌봐줄 거야.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저는 서운한 척하면서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이 더 중요하죠. 어서 가서 사람 구하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민주는 제 이마에 서둘러 입을 맞추고는 급히 떠났습니다. 그의 바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굶주린 호랑이를 산에서 유인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늙은 여우들을 사냥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오이산, 겨울이산의 개책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중앙대학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술실 조명 아래서 역사적인 수술을 집도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 뒤에 이어질 동료들의 존경, 언론의 찬사, 그리고 명예와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두 가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제가 감독하는 연극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병원에 도착한 그는 곧장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의아한 표정의 의사와 간호사들 뿐이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은 없었고 그를 기다리는 중요한 환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계획을 망치려 드는가. 그는 이를 갈며 휴대폰을 꺼내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요양원 의무실에서 저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 초소형 휴대폰은 이미 켜져 있었죠. 미나는 탐정을 통해 미리 민준의 휴대폰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의 모든 통화 내용을 저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분노에 차전하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야, 나 속았어. 수술 같은 건 없어.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수화기 넘어 유라의 목소리도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해. 그럼 이서연은? 우리 계획은? 계획은 미뤄졌어. 오늘 아침에 또 넘어진 척 쇼를 하더라고. 지금은 의무실에 누워있어. 난 미친놈처럼 병원까지 달려왔고.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계속 일이 꼬이잖아. 그 지영이 처리할 때처럼 깔끔하고 신속하지가 않아. 지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휴대폰을 귀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수화기 넘어 유라도 놀란 듯 했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그 여자 얘기를 해? 짜증나니까 하는 소리잖아. 민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때도 네가 준 약으로 단 한 방에 바로 갔잖아. 합병증도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서연 저 여자는 무슨 귀신이라도 씌었나 지독하게 즐겨. 수술에서도 살아남더니 이젠 넘어지는 쇼까지 하고. 혹시 걔가 뭘 아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순진한 애가 뭘 알겠어. 그냥 우연일 거야.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이야. 오늘 밤에 반드시 끝내야겠어. 단 하루도 더 살려둘 수 없어. 제일 강력한 약으로 준비해놔. 오늘 밤 내가 직접 주사할 거야. 이 사랑하는 남편 연기도 이제 지긋지긋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영을 죽인 것, 저를 죽이려 한 계획까지. 이 녹음 파일과 어젯밤의 녹음 파일은 그들 둘을 감옥으로 보낼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영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민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영혼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녀의 정의를 되찾아주겠다고. 민주는 살기등등한 얼굴로 요양원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다리가 좀 아파요. 저는 그의 태도에 겁먹은 척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저를 묵묵히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가 밤이 오기를 행동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연극을 펼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깊은 밤, 요양원은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방구석 안락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을 살짝 뒤척여 침대 머리맡에 둔 작은 핸드백에서 미나가 준비해준 특수 약물이 든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낯선 약물을 제 손으로 직접 주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눈을 질끈 감고 단호하게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고 경련이 몰아쳤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이 느낌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저 자신조차 정말 죽어가고 있다고 믿을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부착된 붉은색 비상벨을 향했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버튼을 세게 눌렀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대로 달려와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군. 그가 속삭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민준의 편인 당직 간호사와 의사들이 허둥지둥 달려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철저히 위장된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응급 카트를 밀고 들어왔고 제세동기까지 가져왔습니다. 환자 심정지입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침착한 지휘관처럼 행동하며 모두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세동기, 빨리. 그들은 제 가슴에 2개의 전극 패드를 붙였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어떤 전류도 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설프게 꾸며진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한 제세동 후 의사는 민준을 돌아보며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박 선생님. 사모님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흐느끼는 듯 떨렸습니다. 서연아, 여보, 왜 나를 두고 가는 거야? 그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지만 임종을 맞이하는 저는 그 모습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혼란스러운 응급처치가 끝나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슬픔에 잠긴 남편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며 하나둘씩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으로 나갔지만 저는 그들이 근처에 서서 제 자연사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침대 곁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계속 떨렸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확신했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통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승리자의 소름 끼치는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몸을 숙여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바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려? 너 이제 죽는 거야. 이 멍청한 마누라야. 내가 이 날을 7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거 알아? 저는 여전히 눈을 꼭 감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지만 제 귀는 그의 모든 말을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민형에 달린 단축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책상 및 녹음기는 그의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이야. 7년 동안 너 같은 병자 옆에서 사랑하는 남편 연기를 해야 했어. 그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내 몸에 손댈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고. 하지만 내 부모가 남긴 그 막대한 재산 때문에 나는 참고 또 참아야 했지. 그는 마치 애무하듯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넌 너무 순진했어. 서연아, 나를 무조건 믿었지. 내 목숨까지 나한테 맡겼잖아. 그거 알아? 예전에 그 지영이라는 애도 너처럼 멍청하지는 않았어. 걔도 날 사랑했고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나한테 남겼지.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날 좀 의심하더라고. 내가 걔를 죽인 방식도 널 죽이려 했던 방식과 똑같았어. 약물 조금, 작은 사고 하나, 그걸로 끝이야. 사람들은 불쌍한 여자를 안타까워하고 슬픔에 잠긴 나 같은 남자친구를 존경했지. 완벽하지 않아? 가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지영을 죽였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사랑과 믿음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 하지만 넌 걔보다 운이 좋은 거야. 그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내 아내가 되어서 몇 년간은 호의호식했잖아. 걔는 그냥 인생 역전을 꿈꾸며 나한테 매달렸던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뿐이야. 걔의 죽음은 오히려 구원이었다고. 그는 일어서서 마치 신이 개미의 운명을 심판하듯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죽을 사람과의 대화는 이쯤에서 끝내지. 편히 가. 네, 재산은 나와 유라가 너 대신 잘 써줄게. 우리 아이가 그 모든 것의 상속자로 태어날 테니까. 잘 가, 내 사랑하는 아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슬픈 소식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겠죠. 방금 그의 자백이 스스로 서명한 사형, 선고서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온 요양원은 거짓된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 사망 소식이 퍼졌고 비통한 남편 역할을 맡은 민주는 모든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편히 잠들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동정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재산 위임장이었죠. 그는 제가 하얀 천에 덮인 채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게 넘겨서 제가 아내를 대신해 미처 다하지 못한 자선 사업을 계속해 주길 바랐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저는 그 유언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의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두 분의 사랑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민준이 미리 섭외해둔 은행 직원이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서류와 인주까지 챙겨왔습니다. 민준의 계획은 죽은 사람의 손을 이용해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제 몸은 축 늘어졌고 고개는 푹 숙여졌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살아있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민준을 보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에 가고 싶어요. 제 손으로 직접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당신과 마지막으로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으며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합법적으로 서명과 지문을 받아낼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겼겠죠. 그럼 자기야. 내가 데려다 줄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그는 서둘러 차를 준비해 저를 은행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두꺼운 담요에 쌓여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은행의 VIP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민준, 단둘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미나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은행 직원들은 사실 모두 사복경찰이었습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민준은 제 앞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서명해, 서연아. 서명하면 편히 갈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를 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일이었나요? 민준은 비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그래, 맞아. 그래서 뭐. 그럼 부모님의 비행기 사고도 당신과 관련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의 눈에 놀라움이 스치더니 이내 악마 같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얼굴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똑똑하네. 이 와중에도 그걸 알아채다니. 그래, 맞아. 내가 정비사 한 놈을 매수했지. 엔진에 아주 작은 결함 하나만 만들면 됐어.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줄은 몰랐네. 내 부모는 죽고 병든 딸인 내게 전 재산을 남겼고 너는 또 순순히 내 아내가 되었지. 일석몇조야. 내가 대단하지 않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7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칭찬 고마워. 그는 크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지장도 찍고. 제 지문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방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민준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지도 죽어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똑바로 서서 그의 얼굴을 직시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네. 내 고귀하신 남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영을 죽인 것부터 저를 죽이려 한 계획, 그리고 비행기 사고를 일으킨 것까지 그의 모든 자백이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모든 게 끝났어. 박민준.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시에 평온 요양원과 병원에서 유라, 박 회장, 민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범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은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박민준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들의 잔인한 수법과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민준, 유라, 박 회장, 민지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죠. 저와 김 변호사님이 제출한 축하 파티 동영상부터 독약, 불륜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자백 녹음 파일까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유라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며 그녀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녹음 파일, 그가 제 부모님의 비행기 사고를 자신이 일으켰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재생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영이라는 젊은 여성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모든 사실을 알고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흉악범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라의 옛 직장 원장 사망 사건도 재수사되었습니다. 지식인의 탈을 쓴 인간들이 숨겨온 끔찍한 연쇄 범죄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마침내 법원은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사기, 그리고 항공기, 사고, 유발 등 중범죄를 저지른 박민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 및 사기 공범인 최유라는 무기징역을, 범죄 은닉 및 재산 탈취 음모에 가담한 박 회장과 민지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온요양원의 공범들 역시 모두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 밖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와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 지영씨,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희생자분들, 이제 편히 잠드세요. 재판 후 제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짓과 고통의 기억으로 가득 찬 그 빌라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만 남기고 민준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한치의 미련도 없이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전 재산을 저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수연심장재단, 저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던 글 쓰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제 고통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 경고하고 정의에 대한 믿음과 의지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소설은 출간 후 독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저는 홀로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바치고 7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의 증표였던 선물, 결혼사진, 기념품들을 담은 작은 상자를 그 앞에서 태웠습니다. 불꽃이 슬픈 과거의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보며 잿빛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속임수도 증오도 없는 삶. 자유롭고 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저의 새로운 새벽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정말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상처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자신만의 힘으로 바꾸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새벽은 이제 평온하고 찬란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수연심장 재단 설립 3주년 기념일입니다. 저는 거창한 행사 대신 부겐빌레아 꽃이 만발한 작은 정원 카페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친구들과 특히 재단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저의 손님이었습니다. 한때 약한 심장을 가졌던 아이들이 이제 푸른 잔디밭을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을 안고 제게 다가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 씨와 재단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게 제게 가장 큰 행복인걸요. 이건 저희 부모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미나와 김 변호사님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유능한 과장이 된 미나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죠. 우리 이사장님, 요즘 얼굴이 활짝 피셨네. 신작 소설도
또 베스트셀러 예약이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리지 마. 내가 목격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을 뿐이야.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늘어난 김 변호사님은 아버지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서연 양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놓이는군요. 하늘에 계신 두 분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1년여 전 사형이 집행된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더 이상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사람은 창문 밖에서 끔찍한 진실을 엿들은 그날 밤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탐욕과 악행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인간에 대한 공허함과 연민만이 남았을 뿐 모임은 노을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일 때 끝났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술과 인생의 폭풍을 겪은 제 심장은 이제 규칙적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명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과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마주하고 그 아픔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저의 결혼은 비극적인 연극이었지만 그것은 제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 강인함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길고 아름다운 날들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꽃들은 이제야 비로소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가족 이야기의 다음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